광주 MBC 창사 50주년 기념 희망대 토론 진행을 맡은 김갑수입니다. 변화와 상생의 시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이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창사 50주년을 맞아 광주 MBC에서 마련한 희망대 토론에서 지역 발전의 희망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대, 광주의 정체성을 찾고 광주 정신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우리 광주 전남이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광주 MBC가 마련한 희망의 대토론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1부 광주의 현재를 묻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선 6기 광주시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윤장현 광주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100일쯤 되셨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네. 제3자 입장일 때와 당사자 입장일 때 광주시정을 이끌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시민운동에서 역할과 책임, 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의 그 무한성,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깊게 느끼고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토론을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진료센터의 인요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인 소장님께서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광주와 인연이 아주 깊으신 분이십니다. 네, 저희 동학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조상님들이 이제 처음 한국땅을 밟았는데 1897년도에 이제 이 목포, 광주 이쪽 호남 지역의 선교사로 모셨고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5.18 때 들어와 가지고 사실 시민군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경험을 했고 광주가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에 소중한 곳인지 오늘도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말씀들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강준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이 한간에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이 이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인데 오늘 그 싸가지와 광주하고는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을까요? 싸가지라는 말의 그 본고장이라고 할까요? 우리 전남 광주가 바로 싸가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늘 인간 그 교육을 시키는. 네. 근데 과연 우리 한국 정치가 싸가지 있는 정치로 갈 수는 없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가 또 전남이 싸가지 있는 정치의 어떤 성지로서 한국 정치를 정말 뒤바꾸고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께서 제시해 줄 걸로 믿고 네. 오늘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들을 때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건 역시 전라도 분들이 하셔야 입에 달라붙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정근식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 교수님 광주에 가끔 오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18년간 일을 하다가 지금 서울로 간 지가 11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11년 만에 광주 시민들 제대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더 소중한 말씀들 고마운 마음으로 반갑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개홀에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100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토론 중간중간에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함께 나누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희망대 토론은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광주의 현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광주의 현재와 또 미래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 기조발제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기조발제를 해주실 분은 광주 정신이란 말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광주의 자랑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또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문순태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부터 5월 항쟁까지
지식인으로서 뼈저린 성찰과 광주 정신을 문학 속에 오롯이 담아낸 소설가 문순태. 우리 민족 자존감의 표상이자 시대의 등불이 되어온 광주 정신이 광주 발전의 동력이자 희망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광주이즘은 광주 정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그 이념 체계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고, 광주다움은 광주 정신을 창조력으로 승화하여 문화예술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힘. 냉정한 분석과 날카로운 시각으로 광주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광주 정신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한 소설가 문순태 씨를 소개합니다. 네, 올해는 광주문화방송이 출범한 지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964년. 여기서 뒤로 50년을 더 가면은 1914년이 됩니다. 1914년은 광주면이 군으로 승격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리고 또 호남선이 개통한 바로 그 해입니다. 1914년 광주 인구가 100년 전 광주 인구가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00배가 되는 150만 명이 됩니다. 많아졌죠, 인구가. 발전도 똑같이 했을까요? 다른 도시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광주 발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광주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광주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할 때마다 광주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주 정신은 무엇이냐? 이 광주 정신은 역사적 근거로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역사 속에서 광주 정신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의로움, 그러니까 정의로움, 그리고 저항정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의 정서입니다. 한. 우리가 한풀이 할 때 한의 정서. 그 한의 정서, 그 풍류, 멋스러움, 맛, 뭐 이런 것도 광주 정신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광주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민주, 인권, 평화도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스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헌장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며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광주 정신은 그리스 정신 할 때 그 정신, 또 그릭 에토스 할 때 그 에토스, 바로 그게 광주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주 정신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좋은 가치를 가지고 충분히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저는 몇 가지 저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까 먼저 제가 이야기했듯이 민주성지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속에 우리가 너무 안전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 경직 꽉 뭔가 매여있다, 우리가 뭔가 매여있는 것 같은 역사 속에 또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경직성 같은 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로부터,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주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광주이즘과 광주다움입니다. 광주이즘, 우리가 리얼리즘 할 때 그 이즘이고 사실주의 할 때 그 주의입니다. 이 주의는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술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설을 말합니다.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 운동성을 지향하고 그 대신 광주 정신을 연구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념화하자고 하는, 그래서 실천적 시대 정신으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다움입니다. 광주다움. 글쎄, 광주다움이 뭘까요? 광주답다.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같다, 뭐뭐스럽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광주라고 하는 고유명사 다음에 붙이면은 광주다움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됩니다. 광주다운 것이 뭘까요?
광주다움. 아까는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한거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다움. 이 다움은 광주다운 것, 광주스러운 것. 이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맛도 있고, 그렇죠? 멋도 있고, 풍류 있죠? 이런 게 다 광주스러움입니다. 일본에서는 얼마 전부터 지역다움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좀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장 그 지역스러운 것을 문화적 코드로 개발을 해서 바로 그걸 행복을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일본에서 그게 오래전부터 그걸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광주다움을 그런 하나의 희망 키워드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주 발전 키워드, 희망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엔날레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광주 비엔날레 안에 광주가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광주 브랜드는 만들었지만은 그 비엔날레 안에 광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꽤 반성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 그 개관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문화전당도 그 콘텐츠에 광주가 제대로 녹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기득권 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동 기득권 세력이 5.18을 독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5.18 때 저도 도청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많게는 30만 명, 5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5.18 정신을 몇 단체가 독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5.18 정신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없는 시민사회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광주에.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민들은 없어요. 몇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거 캠프로 이 캠프 저 캠프 옮겨 다닙니다. 정말 광주 발전을 위한 건강한 여론 조성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요. 광주 문화전당 만들 때 랜드마크 문제 그리고 구도청 별관을 철거 문제 이 문제 가지고 2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건 정말 발전적인 여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특정 정당의 정치 구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역량 있는 신인을 정치계로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도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언론의 문제입니다. 광주에는요 일간지가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 자생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이 열악해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과하고 유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 기능, 감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관은 유착의 끈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5.18 때 대동정신, 그 아름다운 정신, 나눔의 정신, 이걸 더불어 사는 광주 정신으로, 광주 공동체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재 양성과 그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서울에 다, 타 지역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 대학이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졸업을 한 우수한 학생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직장이 시원찮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성도 우리가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제안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니 해도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문화와 예술로 활짝 꽃피우는 게 우리들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5년 후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 15년 후면 2029년이 됩니다. 2029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년이면.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30년. 2030년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50주년이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정신이, 5.18 정신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정신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가, 연계할 수는 없는가, 접목시킬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 제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을 소설로 2년 전에 썼습니다. 장편소설 2권으로 썼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 엄청난 민족적 사건입니다. 174개 학교가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나주, 광주, 목포 이런 지역에서는 소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민학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민족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됐거든요. 새롭게 민족의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눈뜨게 됐고, 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민족운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5.18 광주정신은 거기에 뿌리를 받고 같이 접목시켜서 함께 그 정신을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광주정신이 훨씬 더 튼튼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혁명 기념탑, 그리고 저는 가까운데 전라북도만 가도 동학 농민 운동 기념탑, 농민혁명 기념탑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광주에도 일고에 가면은 학생 기념탑이 있고 또 망월동 묘지에 가면은 5.18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러나 뚝 떨어져 있어요. 묘지 안에 있는 기념탑은 글쎄요, 거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 한 중심지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탑과 5.18 기념탑이 동시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접근성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올 겁니다. 우리 광주 정신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 상징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광주 정신이 박제된 광주 정신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 정신을 잊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광주만에 5.18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의 벽을 뛰어넘어서 광주 정신의 전국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으로 이 끝을 맺겠습니다. 박제된 기억은 우리를 슬프게 할 뿐 희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주 정신을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제가 되면은 우리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광주 정신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광주 이즘과 광주 다움이다. 새로운 키워드는 광주 이즘과 광주 다움에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를 광주답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은 광주 정신의 가치에 있다는 그런 말씀. 이 오랜 시간, 실제로 한 100년 가까이 된 광주의 역사를 이렇게 또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오늘의 토론 자리의 의미가 훨씬 더 가슴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기조 발제를 바탕으로 해서 광주의 현재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지, 또 광주 정신은 얼마만큼 실제 현존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광주 정신에서 우리의 미래 가치는 얼마만큼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광주 정신이란 무엇인가?
광주답다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문순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정신, 부산 정신, 대전 정신 이런 말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색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광주 정신이란 말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고유명사화된 그런 말입니다. 이 광주 정신 과연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광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또 무엇인지 다양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서울역을 한번 찾아가서 광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여쭤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혹시 광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광주 하면 무등산이 좀 생각이 나요. 터미널이요. 뭐 사투리? 조용하고요. 깨끗하고 공기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민주화 운동이요. 빛거울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빛거울 광주. 광주 비엔날레. 또 승리가 광주 고향이죠. 네, 맞죠. 네, 그래서 뭐 되게 잘생긴 남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예, 광주는 빛의 고장이고 김대중 선생님의 그 연고지고 해서 존경하는 분이라서. 기아파 이거지. 광주는 아무래도 제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떡갈비가 좀 유명하지 않나. 연예인 사람들이 활기차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만 있고. 네. 광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그 외지인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상추 튀김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시장님? 예, 그 학교 주변의 튀김집에 예. 그 처음에 저도 이렇게 보통 저희들 때는 오징어하고 고구마 튀김만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상추 튀김이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런 게 부드러운 걸 그런 기술이 있으세요? 그러게요. 광주의 남자들은 잘생겼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광주 분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그 대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주 뭐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빅뱅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승리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수지가 훨씬 대세였는데. 예. 어쨌든 다양한 광주의 기본 이 키워드들을 저희가 한번 발견해 보고자 카메라를 한번 보내봤는데요. 역시 뭐니 해도 민주화 운동, 5.18 뭐 이런 것들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제 문순태 선생님께서 광주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는데 광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말로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주다움, 광주 정신, 인유화 선생님. 실체는 뭘까요? 저는 역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 광주 항쟁이 최근 일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그 동학의 양심,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잘못됐는데 바로잡는 거. 그리고 이제 뜻은 제가 정확하게 헤아리지를 못했지만 무등산이라는 것은 잘못을 보고 불이익을 보고 참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희생, 양심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네. 광주 정신 하면은 뭐니 해도 그 무등산 정기를 이어받아서 희생, 헌신, 아까 대기실에서는 의리라는 단어도 사용하셨는데 네,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른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광주 정신의 실체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론을 아니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딱 세 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로서는 조금 씁쓸하지만 젊은 분들이 잘 모르고요. 네. 모릅니다, 광주를. 모르고 아까 우리 잠깐 소개됐습니다만 어쩌다 한번 놀러 왔다가 음식에 반한다거나 터미널 생각나고 네. 그런 정도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좀 비교적 진보 쪽, 보수 쪽 시각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진보 쪽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5.18 민주항쟁 때에 거기에 참여는 둘째치고 물론 군사독재 정권의 강압적인 검열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알지 못했던 엄청난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광주를 대단히 추상적으로 높이 띄워주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광주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걸 좀 나중에 우리가 따져볼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광주 하면은 여전히 과격, 강경 그걸 연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최근 정치에 대해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 댓글을 보더라도요. 제가 그 유심히 살펴보는 쪽입니다만 뭔가 강경하고 좀 과격한 주의 주장이 나오면 꼭 광주를 욕하는 말들이 이렇게 적잖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끼리야 광주의 정신을 이게 자축하고 정말 축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우리가 한번 직시해보자. 뭐가 문제인가? 오늘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사회학자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도시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 광주 정신이라는 키워드로 상징되는 이런 상징을 갖는다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실체는 어떤 것이고 어디에서 왔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길게 보면 아까 우리 이니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학 1894년 지금 120년 됐는데 네. 그 동학의 기본 정신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내천 사상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주 정신이라는 것은 1980년 역시 5.18의 경험이 굉장히 큰 거였고요. 5.18 때 구현되었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그걸 기초로 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좀 더 우리 사회를 진취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힘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우리 나라를 통치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그 18년의 통치의 지역적 결선이 1980년 5월이죠. 그리고 나서 18년간 다시 민주화 운동을 했고 1998년도에 이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정부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98년 이후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신자유주의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민주주의적인 생각이 서로 어울려서 굉장히 이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약 18년간 싹이 터서 본격적인 그런 역사적인 무대에 80년에 등장을 해가지고 18년간 다시 우리나라를 민주화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1998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그런 흐름과 지역적인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에 이 광주 정신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늘 그 선두에 있었던 게 광주의 정신이었었고 그런 측면이 있죠. 또 변화를 주도해 왔었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보시기에는 광주 정신 오랜 동안 이제 시민운동 하시면서 특히나 이 광주 정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계층들 아닙니까?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께서. 네, 그렇기도 했고 우리 정 교수님 계시지만 90년대 초부터는 이제 5.18 이 정신을 한국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인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시아와 세계로 이렇게 끌고 갔던 일들 함께 해서 광주이즘, 뭐 스피릿 오브 광주 이런 단어를 저희들이 처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계신 어머님께서는 가령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6.25 전쟁을 겪어서 그 시각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들 또한 5월 광주 항쟁을 겪었던 세상에 갖고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광주 정신과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다른 젊은 세대들이 가진 정신 이것에 대한 간극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 오늘 토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아까 정은식 교수 말씀 우리 함께 일을 해서 그런지 거의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장엄한 저항 그게 국가 폭력이 됐건 사회적인 다른 부분이 됐건 장엄한 저항했다는 것 큰 가치하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렵고 힘들고 내 형제 부모들이 사륙을 당한 속에서도 저희들은 함께 가려는 그런 공동체 정신, 대동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그 나눔과 일치를 이루게 했다는 그 두 가지 가치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 광주 정신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되뇌일 때 과거를 먼저 생각하고 현재도 과연 그 광주 정신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을 때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강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요? 이 광주 정신이라는 건 분명히 실체가 이제 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했는데 말이죠. 이것이 대부분 이제 민주화 운동의 궤적 속에서 만들어졌던 과거 속에 흔히 얘기하는 왕년의 개념이란 말이죠. 이게 현재로서도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냐? 제가 뭐 오늘 그냥 사석에서 친한 분들하고 이야기하듯이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호남 지역에 계신 진보적인 분들이 광주 정신을 대단히 높게 평가해 주시고 정말 저는 고마워요. 그런데 가끔 진보적인 분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광주 정신을 거의 인류 문명사적인 위치로까지 올려놓고 광주 시민들에게 전남 도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태를 보여줄 걸 암암리에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 선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광주가 어떻게 민주화의 성지인데 광주 내에 돌아가는 꼬락서니는 현재 어떤가. 글로는 잘 못 써요 그걸요. 근데 만나는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판 듣는 게 답답해서 제가 한번 직접 쓴 적이 있어요.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 광주 내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 달라는 말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평균 수준은 되는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바깥 세계를 향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걸 우리끼리는 서로 그걸 범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광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애정을 갖고 호되게 광주와 전남 우리 도민들에게 아주 아프게 찌른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그냥 막 빗발치는 그냥 비난을 제가 받고 이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광주 정신을 성역화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저건 성역화 된 거니까 말하면 안 되지. 뒤에서 다 말한단 말이죠. 그게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날 가장 필요한 우리 광주 정신 지킴은 개방, 포용, 이야기하자는 거죠. 소통해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편견,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갖고 오해와 정말 분통이 터지는 말을 하더라도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들으면은 당장 이게 손부터 올라갔거든요. 인간 말종이라고 저도 막 대놓고 욕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몰라서 저지르는 죄니 좀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내부적으로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자세를 가졌으면 어떨까. 네. 저는 그게 우리가 지금 출발해야 할 바로 출발선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강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지역에서 살아갈 때 늘 저희들에게 되묻는 것 중에 하나가 80년 5월에 당신은 뭘 했었는데 하는 주위로부터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검문을 받는다는 생각들을 누구나 갖게 되죠. 또 스스로도 자기 검열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었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극이 생기는 거고요. 말씀 중에 이제 광주 정신 그러면 처음에는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92년에 이제 YS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국가 기념일도 되고 보상도 되고 배상도 되고 마을동 성역화도 되고 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끝내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마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이 이제 합의금 주고 다 끝내다 이 판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굉장히 우려 섞이면서도 좋은 말씀이신데 또 광주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민주화 운동으로 갔을 때 광주에서 한계를 저희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야 미래로 가고 넓게 가고 다음에 후손들한테 갈 때 어떤 거냐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인권과 평화라는 화두를 그때부터 썼는데 물론 토론의 여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두를 내놓고 정말 광주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인권이 있고 평화가 있냐. 그것 때문에 오늘 저희들의 토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역화해놓고 성지화해놓고 그에 걸맞은 아주 고결한 삶들을 광주 시민에게 강요해왔던 타 지역의 또는 진보 진영의 그런 가혹함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것들 못지않게 또 실제 거기에 너무 과하게 부합하지 않는 광주 내의 비민주성이랄까요? 어떤 적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사실은 반로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제 조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인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광주 정신은 현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제 우선 좀 편안해져야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격분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근데 이미 광주는 이룰 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재산이라 좀. 근데 저는 저희 집안이 여기서 오래 살면서 뭐 도와준 것도 있지만 도움 받은 게 훨씬 많았어요. 그 세 가지가 의과대학을 제가 특혜를 받아서 들어갔고 연세대학을 그래서 의사를 해줬고 고마운 게 뭔가 두 번째 또 젊은 부서장으로 91년도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전에 귀화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이 뭔가 광주 정신이 어디서 나온가 저는 온돌방 아랫목이라고 그래 생각해요. 예. 근데 온돌방 호남에서 우리 전라도에서 니는 뭐가 제일 소중하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막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른들한테 추운 겨울날 밤에 군불 떼고 들어앉아서 뭘 배웠냐 지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 뭐고 뭐 광주에 대한 저는 이제 학생운동 얘기도 듣고 뭐 6.25 일제강점기 뭐 심고 걷고 그다음에 지혜를 많이 배웠어요. 어른들한테. 이거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사회에. 우리 형은 심지어 나를 놀려요. 네가 좋아하는 한국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런 장소가 어른한테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장소. 근데 그중에서 제일 광주 정신에 바탕되는 것은 도덕을 배웠습니다. 뭐 기독교이니까 교회 가서 도덕 배운 줄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전라도 온돌방에서 어른들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응? 사람의 됨되니 그러면 못 써. 우리 전라도 말로. 그러면 이제 경청을 해. 텔레비도 없고 무엇이냐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그런데 전기도 오락가락한데 어른들이 그런 소중한 걸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이냐 바탕이 남이 어떻게 했든 간 나는 내 원칙을 지킨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그 보수고 진보고 무엇이고 상관없이 둘 다 존경해야 될 만한 광주 정신의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아랫목 광주 정신 논의 하나 오늘 나왔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천륜, 인륜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공감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떤가요? 실제 지금 현재 광주 정신은 또 실존하고 있는 것이냐 여전히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광주 정신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또는 너무 과거에 묶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은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 객관적으로 이제 좀 얘기해 보면 저희들이 그 80년 5월 이후에 광주 시민들은 도청에서 그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느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광주 밖에 있던 역사를 생각하는 분들은 광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채감 같은 것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광주 정신의 문제가 우리의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 지역 사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역사적 부채감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정신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다. 다만 1980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8년까지 또는 2000년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주화되고 있을 때 그 광주에 대한 부채감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 이후에 그 광주 정신이 훼손되고 희석된다. 그 말은 광주에 대한 부채감이 점점 사라진다. 이제 그래서 요즘에 그 이 정치적인 진보와 그 보수의 그 격심한 그 갈등과 뭐 비타협과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암암리에 갖고 있었던 어떤 공통의 어떤 역사적 자산을 이제 상실하고 있다. 또는 광주 정신이 굉장히 희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광주 정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진취적인 거,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강준만 교수님께서는 소통을 중시하셨는데 새로운 형태, 새로운 세대에 의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광주 정신을 과거의 역사적 자원에 기초로 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역시 지금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광주 정신이라는 것들은 그 맥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 광주 시민들의 삶 또는 광주는 전남은 그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 현재 공동체로서의 기능과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아직까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 정신을 우리가 과거의 어떤 틀에서 해석한 그 결과가 광주하면은 이제 민주, 인권, 평화 도시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러운 그런 레벨이 붙어 있단 말이죠. 민주, 인권, 평화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노 규소 촉구 운동 붙었을 때 그 반인륜행위와 과거 청산이라는 그런 국제 심포지엄을 할 때 여기서 많은 그 운동가 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 과정 중에서 얻어낸 화두가 네. 어떻게 다음 세대, 다음 청년들에게 또 광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광주의 아픔, 그런 극복의 과정 경험을 나눌 수 있을까 할 때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인 그런 가치들을 저희들이 이제 동의해서 간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그게 이제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광주 정신이 뭐야? 그러면 시험에 답하듯이 민주, 인권, 평화 이 자칫 여기에 이제 스스로 매어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 중에 이제 뭐 광주의 인권 헌장, 인권 지표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런 또 국제적인 그런 일을 연대하고 그러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소외된 자와 약자와 더불어 살려는 그런 공동체가 미래로 발현되고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숙제고, 그분이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듯이 진취란 것이 사실 이념적인 진취성도 진취지만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그 바램들, 그런 것이 현장 속에서 아니 충분히 이렇게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성으로서 저 개인으로서는 그 일에 정말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시정에서 그런 가치들은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따뜻한 광주, 당당한 광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광주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산다는 건 하나만 가지고도 전기, 수도, 가스 끊기거나 월세가 없어서 세상을 뜨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정말 함께 안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만의 독점적 생각이 가기 때문에 가령 사실 그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재난 지역에 늘 광주의 그 또 의료진들이나 여러 시민사회운동가들 현장을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미 그런 폭탄이 열려져 가고는 있습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네. 네. 희망 대토론 준비하며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강예슬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 캐스터. 네, 강예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광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도시 이미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광주 시민과 일반 국민 모두 광주의 도시 이미지에 대해 민주, 인권, 평화 도시를 1순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광주 시민은 남도 예양 문화예술 도시, 일반 국민은 호남권 경제중심 도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에 대한 호감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 국민들에게 광주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을 때 50.8%가 보통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호감이 간다가 38.2%,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11%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볼까요? 광주에 대한 호감도는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 대해 호감을 가질 때 무엇을 가장 큰 호감 요소로 꼽았을까요? 광주 시민은 광주의 호감 요소로 남도 음식을 1순위로 인식한 반면 일반 국민은 5.18 민주항쟁을 1순위 호감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거주 의향을 묻는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 1000명 가운데 광주 거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24.6%로 4명 가운데 1명이 광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원과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6대 광역시 매력도 조사입니다. 광역시 가운데 매력도가 가장 낮은 도시는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울산에 이어 광주를 두 번째로 매력도가 낮은 도시다라고 인식했는데요. 매력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해 실시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희망 대토론 광주 전남 지역인식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강예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흥미로운 그런 결과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니 해도 역시 광주 이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광주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5.18이 압도적이군요. 그 얘기는 또 달리 얘기하면은 5.18 이외의 것들을 광주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연관된 그 문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광주가 매력이 가장 없는 도시 중에 비록 6대 도시를 한정해서 조사를 했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매력이 없는 곳으로 손꼽혔어요.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이 광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 소장님은 배운 것도 많고 자산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뭐 음식 문화는 뭐 하나의 그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워낙 귀향살이를 많이 해서 귀족들이 자기 그 하인을 다 떨구고 그 아주 유능한 요리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음식 맛이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우리 호남 지역의 광주 주변도 그렇고 이 예술 문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대한민국에 기여를 했고 그래서 그 실력 발휘를 지금 아직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예술 문화 부분에 물론 이제 매년 그런 행사들도 열리고 있지만 좀 아쉬운 것은 국내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예술 문화를 좀 더 키워서 국제적으로 광주가 좀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는 이제 중국하고도 교류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예를 들어서 한자는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한자를 많이 알아요. 그거는 한자를 개편해 가지고 그 공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나 뭘 보나 이 광주가 앞으로 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이런 것에서 머물고 있는 것에서 매력이 없는 도시 전락한 광주가 극복해야 될 것들은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강 교수님. 그 머물고 있는 정도만 하면은 조금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예.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요즘 우려하는 거는 우리 지금 정치권이 정말 속된 말로 우리 시중에서 보통 사석에서 흔히 하는 말로 개판됐다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개판의 책임을 광주에게 묻는 목소리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87년 6월 항쟁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저는 광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물한 거죠. 자기 희생으로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으면 고맙다고 해야 할 텐데 법단이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87년 체제의 한계란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장집 교수가 이야기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민주화를 해서 여태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게 해결이 되니까 지금 사실 우리 야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몰락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차피 민주주의는 광주 전남이 만들어줬으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우회적으로
그래서 진보의 분열 문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과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호남에게 묻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 문순태 선생님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그걸 들었는데요. 광주는 정치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서 보기에 광주 하면 정치의식이 가장 발달한 분들, 정치가 가장 선진적인,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게다가 아직 지금 호남 차별이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더 교묘하고 정교한 호남 차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호남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더 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호남에 의하거나 호남과 연대한 친호남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우리의 정치적 역량을 다 바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비상사태고 아직도 위기고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 야, 우리 내부에서 한번 잘해보자라는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억울한 느낌도 있고 정말 배우 망덕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18 정신 했을 때에 광주의 정신을 이야기했을 때에 저는 아까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장엄한 어떤 숭고한 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복도 없었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선량할 수 있을까? 그거를 바깥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지나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꽉 막힌 한국 사회 정치의 이 질곡을 또 우리 광주 호남에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규정짓고 이제 그러한 과한 어떤 또 다른 책임감, 5.18 민주화 이 운동 이후에 민주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기는 한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화가 완성된 건 아니니까 흔히 이제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그러죠. 그러기 위한 민주주의의 어떤 역할들을 광주가 또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에서 광주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이제 경제 발전은 박정희, 경상도, 민주 발전은 이제 희생을 엄청 당한 광주의 사람들.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김대중을 광주 사람으로 생각해요. 네. 사실은 목포 섬 사람이죠.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에 제가 내 일평생에 가장 감동받은 날은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취임식 광주를 상징하는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고 또 광주 상징도 있었고 근데 취임식 날 가해자 노태우와 전두환을 취임식 자리에 앉혀놓고 취임식을 하길래 이 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보복을 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까지 희망을 남북 관계도 이거 한이 맺히고 이거 보복하고 이건 끝도 한도 없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제가 사적으로도 94년도 정치를 떠났을 때 만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는데 전두환은 살아있지 않느냐. 저 사람한테 좀 확 그냥 응? 전라도 말로 어떻게 좀 방송이니까 얘기 못합니다만 좀 짐작이 가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어르신이 활짝 웃는데요. 저한테 한 10분 동안 보복의 의미 없는 거. 보복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국가적으로 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또 개인으로 봐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어른이 온돌방에서 그러면 못 써. 그래서 제가 희망이 있구나. 우리는 이북에 가서 손 내밀고 악수한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취임식 때 이 어른이 광주 정신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네. 보복을 하지 않는 것. 자, 어떤 뭐랄까 열린 마음 또 보복하지 않는 선량한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봐도 이제
훌륭한 미덕이고 이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광주의 어떤 가치 또 새로운 광주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법 제도화 또는 어떤 그 새로운 정신으로 계속 발전돼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아까 나온 설문조사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란 말이죠. 시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가야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광주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진정코 광주는 그런 민주화된 모습을 보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서 광주다움이 있느냐 이제 그 말씀하고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주가 섬이 되지 않아야 되는 스스로 자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섬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그 속 알고 우리끼리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동지적 연대의식 안에 우리를 가다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열린 광주를 펼쳐가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을 펴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도 여러 가지 이 신자주의의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광주에서 저런 부분은 광주같이 갔으면 좋겠다. 21세기 광주가 저랬으면 좋겠다. 외국인 노동자에는 저런다. 각 부분별로 그런 걸 저희들이 오늘 저도 많이 학습받고 그런 시책들을 이제 펼쳐나가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게 울산이 가장 매력이 없는 도시인데 실질적으로 1인당 그 생활 수준은 가장 높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부산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매력도로는 1위잖아요. 저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어떤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부산의 경우에 왜 매력도가 높은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바다, 해운대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 플러스 국제 영화제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그 도시 이미지 그런 게 있죠. 사실은 부산 국제 영화제는 우리 광주 비엔날레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 축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광주가 매력이 없는 도시에 꼴찌 두 번째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 그 20년간 지금 이제 우리 광주 비엔날레를 했는데 광주 비엔날레가 처음 자리를 잡을 때 그 민주주의와 예향의 가치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으로부터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이 실험 미술로 가다 보니까 20년 동안 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이 쌓이는 게 좀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실험미술제도 유지를 하지만 더 큰 방향은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리고 비엔날레가 축적되면 반복되면 될수록 그 성과가 도시에 축적되는 약간의 공공미술제적인 성격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정치나 경제와 독립된 그런 영역이지만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문화는 하나의 정치이고 문화는 하나의 경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비엔날레와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설들이 새로 생기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러한 그 매력, 도시 매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특히 이 젊은 층의 경우에 어떤 도시가 가장 매력적이냐라고 할 때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예향. 그러니까 과거의 19세기적인 그런 예향이 아닌 21세기적인 예향을 광주가 어떻게 비엔날레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를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탕하에서 새로운 그런 도시상을 모색을 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의 그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요즘 가슴 깊이 받아들이셔야 될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말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 다음 차기 정권 창출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 광주답다. 광주 같은 데서 살고 싶다. 광주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KTX가 지금 1시간 이제 반이면 도착합니다.
아시아문화 전당이 이제 개관이 되고 그래서 그게 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도 새로운 이미지가 되는 데 있어서 KTX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잘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패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견해 본 것처럼 그동안 우리의 광주 정신의 핵심이었던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에 부합하는 도시가 지금 맞느냐? 그렇다 하면은 하얀색 쪽으로, 그렇지 않다,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러면은 붉은색 쪽으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죠.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요. 붉은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 도시에 걸맞은 지금 현재 도시인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 빨간, 붉은색의 판례를 들어주신 분들이 34분. 예. 그렇다가 66. 예. 적지 않은 분들께서 민주, 인권, 평화 도시로 적절치 않다.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3분의 1 이상이네. 그러네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임 교수님 어떻게 해보십니까? 난 100% 가까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꼬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꼬였다는 건 그러니까 어디서? 아유 뭐 그래 봐야 좀 뭐랄까요, 이 머물러 있다고 그럴까요? 정체돼 있다. 그러니까 꼭 그 광주 자체가 정체돼 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생각이 좀 정체돼 있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돌파구를 만들어서 이걸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 앞섭니다. 우리 강 교수님은 이 지금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주 흐뭇한데요. 흐뭇하다.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저 광주 시민들이 건강하다. 엄격한 자기 성찰 능력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광주에 대한 애정과 목표 기대치가 높으시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우리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봅니다. 예. 하기야 뭐 이 100% 하얀색이 나왔다면 끔찍할 뻔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인데. 예, 그러게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21세기형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에 대한 떳떳함, 떳떳함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컴플렉스적인 상태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창조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 경우에는 떳떳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편으로 있고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뭐랄까 빚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광주 시민들이.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아직도 뭔가 굉장히 부족한, 지금 어떻게 보면 50년, 우리 MBC 창사 50년이라고 그러는데 50년 동안 뭔가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프라이드와 경제적인 컴플렉스가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그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할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고 또 시장님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자 했는데 민주인권 평화도시의 이름이 무색하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30분이 넘는 분이 그렇게 지금 그것도 면전에서 저도 밖에서 볼 때 무슨 뭐 도시인권 포럼을 한다 뭘 한다 외국 학자들 모셔다 혹시 그러면 실제 광주 시민들은 존재가 없습니다. 실제 지역 안에 있는 인권 사회 활동가들은 그 안에 자리에 별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밖에 와서 이렇게 밖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들어가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걸 주민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지혜 있고 지식을 있는 분들은 방향성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은 현장 속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그건 아니다. 제가 아까 간극을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저희들의 에너지가 저항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했고 그걸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했던 것을 이제 참여와 창조 에너지로 현장과 마을과 실생활 속에서 푸는 쪽으로 이게 바꿔내지 않으면은 광주는
또 다른 헛기업이 자꾸 쌓여져 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저는 물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제가 핑계 아닌 핑계로서 가능성은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우리 인연씨마도 잠깐 저쪽에서 말씀했었지만 어느 도시치고 대북 지원 사업을 민간 영역에서 그렇게 한 곳이 없습니다. 또 제가 그 아름다운 가게라는 나눔 운동을 했었는데 어느 지역보다 순천, 여수, 광주, 관련 광주에서 빛골 최내 나눔장터라는 행사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 3만 5천 내지 4만 명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그렇게 그 역량과 정서적인 걸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정 또는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지 않고 자꾸 고답적인 그런 것에 머물러 있어서 저 스스로부터는 큰 학습을 받고 또 다짐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일당 독점이라는 것들이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광주만 비단 그런 것도 아니고 영원함이 일단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일당 독점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얀색을 들어주시면 되고 불가피한 측면도 없잖아 있으나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은 바꿔였으면 좋겠다. 일당 독점은 일단 더 이상 못 보겠다. 더 이상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 빨간색 쪽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어이구, 이건 뭐 세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야, 어떠세요, 임 소장님이 보시는 기분이? 놀랍습니다. 놀라우세요? 예. 예. 많이 생각이 많이 뭐랄까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다양한 게 아닌데요, 거의.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이 뭐랄까요, 꼭 독점 정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해석이. 예.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거의 뭐 100분 거의 전부가 붉은색을 들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신물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신물이 난 건 오래됐죠. 그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가건 뭐 정치적 성향 노선이 좀 다르더라도 시민들 모이면은 뭐 이런 말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냥 육두문자 막 나옵니다. 그냥.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또 찍어줍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뭐라고 할까요? 구조와 제도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 예, 인질로 중요한 잡혀 있죠.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바뀔 길은 없고 또 이게 일당 독점 체제가 예. 현 새정치민주연합만의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로서의 어떤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안 우리라도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아니, 그것도 있고요. 예.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대안이 없다. 네. 우리 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다른 대안 선택지를 고민하셨던 네. 과거를 불과 얼마 전에 가지고 계시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광주 전남 호남이 한국사회 민주주의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판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일에 나섰습니다. 그게 제 첫 출발이었고, 하여튼 뭐 정치인이고 행정가고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무릎을 꿇고 응답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저는 사실 아까 이제 붉은색 판넬 다 든 거 보고 사실은 전부 다 레드 카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치권에 대해서 이거 이제 퇴장 명령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어떠셨나요? 예, 우리 강 교수님께서 그 구조의 인질, 한국 정치 구조의 인질로 광주 시민이 잡혀 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게 고민이 뭐냐면 지역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활발한 토론과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는데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이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는 광주가 있고 이쪽에는 대구가 있고 그 중간 스펙트럼이 있고 그 중간에서 중간이 이제 서울과 충청도에서 이 가운데 점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부가 세워지느냐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광주와 대구를 양극으로 하는 그런 정치 구조 속에 광주 시민이 인질로 잡혀 있다. 어떻게 하면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네, 이런 희망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 지역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실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광주나 전주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그 선거 이전에 좀 더 뭐랄까 다양한 실질적인 의미의 선거가 진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실질적인 의미의 선거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그 당내 예비 선거랄지 이런 형태로 새로운 그 민주주의 모델, 다시 말하면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지방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극심하게 이 괴리되어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정치 실험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 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면 뭐랄까 그 계속적인 그런 분란. 그 말씀은 그 아까 일당 독점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힘들 것 같으니 일단 당내 세력 교체라도 좀 해보자. 당내 세력 교체라기보다는 당내 서로 다른 그런 활발한 토론. 예. 그것이 이제 물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을 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그 민주주의적 실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이 사실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 전혀 이 남들이 예상치 못했던 혁명적인 선택을 한 시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 대선 때 사실은 호남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남 출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를 당시에 선택하는 그런 위대한 사실은 소통이자 결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여지들이 광주 시민들한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정치 전통.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님은 열렬한 부시 팬이에요. 네. 그리고 뭐 오바마를 칭찬하거나 뭐 클린턴을 칭찬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미국도 그럽니까? 지금 미국도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네. 놀라울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평민당, 신민당, 뭐 민주당 멋있는 전통이 있어요. 사실 민주주의에서 또 참 우스개로 얘기하는데 오해도 많이 받지만 그 받을 것 옛날에 선거 부정적인 선물 다 받고 가서 신민당 찍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근데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제 뭐가 변수로 제가 느끼게 들어왔냐면, 저는 대한민국 국기도 굉장히 귀하고 애국가도 귀한데 이제 애국가를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해서 격려를 안 하는 조금 무정부주의 성향이 있는 진보들이 생겼어요. 뭐 얘기라고 할 필요. 근데 내 걱정은 오늘 가장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면서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소위 그 국가를 좀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 멋있는 민주주의를 지킨 뭐 광주 항쟁,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민주당,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멋있는 역사의 후손인 것처럼 위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첫째 광주가 한번 발권 뒤집어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강하게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운 건 사실 건강한 거고, 늘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투표할 거냐고 물어볼 때 내가 광주 시민들은 현명합니다. 또 전라도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뭐 순천에서도 이변이 일어났죠. 그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것 가지고 이제 물론 소모전은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네. 소모전은 걱정돼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외국하고 경쟁하고 남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시끄러운 것은 뭐 우리가 스스로 뭐 좌초할 것도 아니고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함께 주신 시민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광주 정신과 광주의 현 주소에 대해서. 네, 우리 저기 손 드셨는데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에서 온 최복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최 선생님 어떤? 그래, 사람 보고 찍자. 근데 선거에 거기 가면은 우리는 민주당으로 손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손 따로 이렇게. 예. 내가 찍을 때 마음만큼 정치권이 보답을 했다고 여기시는지요? 판단하시는.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 어떤 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은요. 네.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걸 제가 저를 알거든요. 네. 활동하면서 예. 여러 번 뵙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이분만은 양심적으로 잘 하시겠지요. 그래서 찍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으시겠습니다, 시장님. 아주 큰 책임만 느낍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해달라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왠지 무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신 우리 사오코 씨께서 시민팬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국에 오신 지는 이제 몇 년 되셨는지? 18년 넘었어요. 13년. 18년. 네. 광주 하면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일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혹시나 부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뭘까요? 비엔날레나 그 빅코르 간주처럼 그 볼 것이 많고 그 김치 축제랑 김대중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그 제공할 것도 많고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그 먹는 것도 맛있고 무엇보다 그 간주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물론 그렇게 자랑할 것도 많이 있고 고마운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외지인 입장에서 보통 외지도 아니고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오셨단 말이죠. 광주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정치권 이야기만 계속 그 하셨는데 좀 다른 이야기 해도 되나? 아, 물론이죠. 그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너무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운전하실 때. 예, 그 다른 운전하시는 분들 막 차를 많이 기어들이거나 깜빡을 안 켜거나 급발진 그 브레이크 좀 얹고 아니면 고리 물리기 그런 거 너무 많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그 간주가 그 제일 사고가 많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그 운전하기가 어렵고 그랬어요. 예, 그 이제 광주 시민들의 시민 정신, 시민 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아무래도 정치 하시는 분들은 상위권에서 사시는 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랬지만 그래서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도 그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옆집에 할아버지도 아줌마도 다 그 학생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 위원님들의 그분들의 이야기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그러면 그 위원들이만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에 좀 귀 담아 두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 뭐 정치권에 대한 요구라든지 각종 뭐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도 좀 제법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비단 광주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운전하기 굉장히 힘들죠. 어쨌든 그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가 광주 정신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 또 광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만큼 이제 광주의 자산은 무엇인지 광주에 흔히 말하는 이제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가져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서 새로운 광주의 자산들을 좀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까 이제 모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광주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서 새로운 미래 가치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런 거에서 가장 큰 이게 뭐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가 너무 5.18에 너무 머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비판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소장님.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용서하되 잊지는 마라. 그래서 그 광주항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남긴 이제 상처기도 하지만 이 발전에 이 국가가 이렇게 멋있는 민주주의 된 건 광주 없었으면 없어요. 우리는 없었던 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 광주가 없었으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했겠어. 이만큼 나라가 성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광주를 우리가 가슴 속에 가지고 가는 방법, 저는 이거를 오늘 제안하고 싶어요. 광주에 희생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좀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좀 한번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여기서 머물지 말고 딛고 넘어가서 광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을 비관할 때 그때
광주에만 안 들어갔더라면은 좀 골치 아픈 일, 뭐 경찰이 따라다니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뭐 개인 생활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빨리 하게 됐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광주의 교훈을.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용서하되 잊지는 말고 계승 발전하자. 네. 자, 강 교수님,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날선 비판들을 이제 성역 없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의 486이라든지 흔히 이제 진보 정치인들이 받는 비판이 왕년에 내가 학생운동했는데, 왕년에 민주화운동 출신인데, 이런 왕년에 머물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광주 역시 5.18이라는 왕년에 우리가 어떤 도시였는데, 라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국회의원들이요. 네. 예전에 운동하셨던 분들이 저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논쟁하고 했을 때 너 감옥 갔다 왔냐? 거기서 기가 확 죽죠. 무슨 훈장처럼 말이죠. 네, 일단 거기서 죽고 학생 운동 얼마나 했는가? 거의 뭐 이제 훈장처럼 달고 계세요. 저는 혹독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광주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요. 정말로 이 역지사지가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혹한 고통과 시련, 그러면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그냥 자연사를 하더라도 그게 트라우마가 남는 법인데, 그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외딴섬으로 고립돼 가지고 당했던 학살극, 그거보다 더 안타깝고 괴로운 건 그 사실이 엄격하게 봉쇄돼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고맙다, 그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숱한 오해와 편견, 손가락질, 그 한 맺힌 걸 겪지 않았던 분들이 너희들이 5.18에 머물러서야만 쓰겠는가? 그걸 벗어나라. 말할 수 없죠. 그건 전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광주 시민들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스스로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거는 고통을 겪지 않은 분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든다면 광주가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 5.18과는 조금 다른 우리 문 선생님 말씀하셨던 정치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전 자식 사랑밖에 없다고 봐요. 에? 지금 일자리가 있습니다. 대학 취업 문제. 전부 다 서울에 보내려고 지금 전국의 지방도시들이 지금 1조 원 넘게 지금 서울에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 이성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꼭 정면 대응해서 그거 바꿉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인간의 관심과 에너지는 제한돼 있으니 다른 걸 들어서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가는 게, 네. 그게 저는 슬기로운 해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 시장님, 우리 강 교수님 말씀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내주셨을 때 제일 큰 문제를 뭘로 생각하냐면은 광주의 미래, 5.18의 미래가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6.25를 겪고 5.18을 겪었던 세대와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또 살아가게끔 해야 될 것인지, 저희 오늘 토론에 응답해야 될 주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당시에 섬이 됐고, 김원중의 바위섬 같은 섬이 됐고,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선택한 섬인데, 섬사는 내부끼리는 그래, 우리끼리는 따뜻하게 살자, 밖에서 뭐라 그러도 그래 당당하게 살자.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 허구성을 안고 있단 말이죠. 넉넉해지지 않고 어떻게 따뜻하고, 넉넉해지지 않고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넉넉함의 기대치라는 것은 우리들의 다음의 2세들의, 제가 사실 이 정치에 나왔던 딱 한 가지 이유를 들려면은, 강 교수님, 어느 자리에 제가 대선이 끝나고 2012 대선이 끝나고 아프리카 진료를 좀 갔다 왔었는데, 어느 자리에
괜찮은 집 사모님들이 몇 분 모아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와이나 이런 이사장을 해서 나서 이사장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번적지를 호남에서 옮길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가 완전히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청년 육성과 일자리 창출국 모든 것을 만들어서 지금 넉넉한 광주,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호남의 미래에 있어서 5.18도 무슨 정치의 민주화도 다 어떻게 보면은 말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허구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제 광주만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이 도와주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민관과 시민단체와 또 노동계와 관과 민이 합해서 광주만의 대타협을 이루어서 우리의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리고 일자리 만드는 것을 정치적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업 가락에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자존을 만드는 이제 새로운 5월과 미래에 대한 것을 다음 세대에 뭘 넘겨줄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희망 대토론의 저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말이죠. 본인들은 이제 그렇다 쳐도 이런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같이 살아 생전에 이제 훨씬 더 광주 정신을 뛰어넘는 5.18을 뛰어넘는 가치를 발견하고 또 향유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미래의 이 땅에서 살아갈 아까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광주의 원적을 가지고 있는 게 자식들한테 부끄럽거나 죄악시 되거나 미안한 마음이 돼버린 이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책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유한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을 하려면 역시 이제 자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개방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이나 또는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고 우리가 발전할 때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걸 좀 찾고 예를 들어 우선 당장에 광주와 전주가 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분업을 하고 협력을 하고 또 광주와 서울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시아나 세계에 널려 있는 우리 여러 소위 말하는 광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광주의 발전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우리 광주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아주 잘 조직하고 네트워킹하고 소통하고 그분들로부터 지혜도 얻고 또 그분들과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발전 개념이 아닌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그런 발전 개념을 우리가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광주의 젊은이들이 말 그대로 세계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세계의 가장 빠른 그런 변화의 현장에 좀 더 많은 경험 기회를 갖는 그런 방식의 우리 계획이랄까 인적 육성 및 자원 활용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주 어떤 경제적인 기반, 무너진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가치로서 가능성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민관 거버넌스에 보다 적극적인 실현이라든지 또는 정치에 있어서 보다 하방해서 시민과 더욱더 어떻게 소통해서 정치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킬 것이냐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영역에서는 문화 부분에서 저희가 다가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까 잠깐 인수의 말씀이 계셨나요? 21세기 G2로 다가서 있는 중국과의 좀 차이나 플랜들리하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대비하는 이런 일들까지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광주 정신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후손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것들로 계승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만 보통 그런 얘기할 때 흔히 쓰는 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광주 정신도 후손들한테 제대로 좀 물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네. 소위 역사적 가치 아까 인수님 말씀하셨듯이 용서하되 기억 잊지 말자. 그래서 저희는 용서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열린 광주로 가는 판을 우리가 5월에 그 가치나 소중함을 해야 돼 젊은이들을 5월 안에 가둬놓고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들은 미래로 다른 세계로 더 넓게는 지역을 뛰어넘고 세계로 갈 수 있는 판을 열어줘서 열린 광주가 돼야지 그래 이 보편적 아주 글로벌 시티즌 그런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판을 우리가 5월 안에 가다둬서는 안 되겠다는 성찰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시간이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뭐 말씀을 좀 활발하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못다 하신 말씀들이 워낙에 많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여유롭게 우리 정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이 오늘 토론회에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새로운 시장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시민들이 새로운 느낌을 갖고 새로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 시민들과 자주 만나야 하고 그다음에 광주 밖에 있는 광주를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도 역시 자주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로 한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광주가 가장 선도적으로 열린 시민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이 지역 문화의 새로운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또 요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랜 관계이다 보니까 시장님에 대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우리 인 소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저는 그 80년 5월 25일 날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광주를 들어올 때 세 가지 건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 질서 없이 제가 그 성무관 앞에 뛰어들어서 시신 보려고 했는데 시민군이 저보고 질서를 지키세요. 참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전기를 고치고 있는 아저씨가 모자 속에서 5천을 꺼내가지고 나가서 이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아무나 줍니다. 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꼿꼿하게 그 시민이 아니야. 아무리 이런 상황에도 돈을 줘서 바르게 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광주 출신 성균관 대생이 너 죽을 텐데 그냥 도망가라. 여기 진압하는 게 빤할 텐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꿋꿋하게 여기 남은 사람들은 도망 안 갑니다. 뭐 친척이나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도청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광주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광주가 과소평가할 것도 없고 이 광주 정신을 계승 발전해 가지고 이제 박정희의 그 경제 발전, 광주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발전,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이 무언고니 배사곤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 뭐 관피야, 광주 정신이 거기에 좀 이바지해서 나라를 바꿔 나가는데 좀 한 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해 오신 말씀하고 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토론 활동 하시면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까 서두에 워낙에 이 참 칼을 크게 빼드셨는데 제가 말씀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그럼 제가 압축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우리 뭐 정치인들 잘못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 87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민주화의 어떤 기본적인 거 이루고 나서 거의 지금 뭐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새정치 민주연합이 그래서 더 안타깝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정치를 또 바로잡을 힘, 어디서 동력을 얻을 것이냐. 그걸 또 광주 시민에게 요구한다는 건 전 지나치다고 봅니다. 광주 시민들도 조용히 살고 싶으실 것이고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또 편안도 추구해야 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감히 요청드리는 건 광주 시민들에게 또 우리 전남도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한번 먼저 본때를 보여주자는 거죠. 그거 큰 돈 없어도 됩니다. 각자가 조금만 투자해 주면 되거든요. 참여 조금 해주시고 조금 감시해 주시고 시민사회 우리 굳건하게 만들면요.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누었던 일당 독재도 물론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구조적 제도적 개혁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사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게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대로 된 지역 정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우리 시민들께서 같이 정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자, 광주 정신이라는 게 이제 몇몇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소중한 말씀이셨는데 결국 그 응답은 이제 시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 많은 바람들을 다 안고 이제 정말 MBC 창사 50주년의 화두를 네. 희망 대토론으로 잡고 또 정말 우리 강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 이 선생님 정말 어쩌면 이렇게 맞춤이 좋은지요. 그러시죠? 이분들께서 주신 말씀, 뭐 지역적인 문제, 한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 세계사적인 변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담고 우선 먼저 제가 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떠나서 한번 제가 꼭 자리를 모셔서 강 교수님도 못다 하신 말씀, 정 교수님 말씀을 좀 꼭 더 듣고 싶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때 어떤 가치와 철학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참여 없이 시장 힘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없이 시장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광주시청 1층 라비홀부터 전부 대바꾸자 합니다. 대바꾸고 하고 저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손뼉을 마주쳐 주시면은 저는 광주의 역사의 그 역동성만큼이나 저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저항했던 장엄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참여 창조 에너지로 바꾸면은 소외한의 땅, 아픔의 땅이 기와 희망의 땅으로 바꾸지고 그것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부모님들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광주가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정치나 사회를 바꿔줄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는 그 가치도 힘들더라도 저에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같이 해주시길 청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광주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광주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벗어나 보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그 또한 참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광주는 항상 역사의 중심에서 항상 변화의 선택에 늘 선두에 서왔던 분들이시죠. 이제는 그 몇몇 분들이 선두에 나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어깨 걸고 연대해서 더불어 참여해서 바꿔가는 그런 광주 정신의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주 MBC 창사 50주년 희망대 토론 제1부 광주의 현재를 묻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희망대 토론 두 번째 시간으로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미래 전략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시민 패널 그리고 시민 패널 여러분들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